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을 넘긴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늘부터 현장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연휴 지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9일 이곳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로부터 시작된 집단 사직이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년차, 4년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고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 포기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며 업무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가 자리를 지킬지 확실치 않아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열어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기관사의 전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하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요. 예정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 9천여 명 가운데 실제로 7천여 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 통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비롯해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환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대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의료 상황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달했을 듯한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의료진 공백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전공의들의 빈 공백을 메웠지만 이제는 그 최소한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의료 기반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의 의료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충북대 병원은 초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운영해 아직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124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8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병상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병상 가동률은 40%대까지 떨어졌고 응급실 수용 환자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긴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63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한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어서 오늘부터 병원에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에 오늘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인 충북대의 경우 지난해 말 수요 조사 때 120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요청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충북대의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의 의과대학 운영을 희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대병원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따라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123명의 민간인이 군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 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장기 군의관 등을 비롯해 우수한 간호장교 등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24시간 빈틈없이 진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외로 출국했던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귀국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노 전 회장은 어제 저녁 본인의 SNS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올려 국내 입국 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차량과 가방에 대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게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조치 핵심에는 의사 신분을 보장해주는 면허가 있습니다. 만약 사법 처리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가능성은 4년 전 파업 당시보다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업무 개시 공고입니다. 면허 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 아래 처분 내용에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 요건이 됩니다. 한때 보건 관련 일부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모든 범죄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취소 이후의 면허 재발급 요건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건데요. 이보다 더 높은 문턱은 복지부 심의 절차입니다. 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즉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는 조건이 필요한 건데요. 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후 재교부 자체가 불투명한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오늘부터 단행될 사법 처리 초점은 면허 취소 및 재발급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조치로 면허 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령을 발동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정치가 이런 윤석열, 이재명 지키기 정당으로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결단을 이번 주 중에는 내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의 수용 발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썼습니다. 지난달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틀 전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를 만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탈당설을 사실상 일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 도전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하면서 공천 심사로 격화한 계파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조금 전까지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줘 고맙다고 했는데요. 또 정권 심판이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당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천 심사에 여전히 반발하는 일부 비명계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일단 최고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결코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다른 친문 핵심 인사 등 비명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오늘 YTN에 출연해서 나름의 판단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 탈당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 전 실장과 연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은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광주 출마에 관심을 보여서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미룬 건데 따로 언질 없이 잔류를 선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남기로 한 만큼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 한 차례 미뤘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접수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 접수를 진행합니다. 물갈이 없는 공천이란 비판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젊은 인재를 많이 제시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을 수긍한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서 좀 구현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과 사실상 목표나 방향이 같은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당의 공천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며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점, 또 국민이 아쉬워한 점을 잘 채우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한 달여 남은 현재 국민의힘은 190여 곳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하며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당 공관위는 오후에 심사를 아예 보류한 30여 개 지역구에 대한 추가 공천 작업을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경기 화성을 전략 공천 여부와 오늘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 갑 배치 문제를 함께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 추천제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우세 지역에 내세울 일부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게 핵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른바 무감동 공천 논란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입니다. 국민 추천제를 적용할 지역구로는 서울 강남과 대구, 또 경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출신, 이제 출신이라고 해야겠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처음에 농구를 시작하면서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농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했던 이상민 의원과는 조금 또 결이 다르거나 또 영향력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글쎄요. 불과 2주 전까지 민주당 다선 의원 몫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예.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여당으로 바꿔서 또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좀 벌성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뭐 정치 금도를 벗어난 그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김의원 비판도 비판이지만 어느덧 하루아침에 파란 점퍼에서 빨간 점퍼로 저 갈아입는 모습, 그리고 또 이것을 정부 여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명분도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혁신 공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 또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공천은 아닌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나 다양성 확장 이런 측면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민주당을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상황이 일단 민주당을 나오게 되는 요인은 민주당에서 밀어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단적인 공천, 방탄 공천, 이게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김영주 부의장한테서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서 무소속을 하든 또 다른 그 민주당 계열의 어떤 탈당하신 분들을 모임으로 가든 여당으로 오든지 간에 그것은 김영주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데는 김영주 의원이 선택하는 목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유인하는 요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맞아 떨어져서 갔는데 그걸 어떤 그 명분, 정치적 도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폄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좋은 선례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예요. 진영만 바꿨지. 진영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까지 해가지고 바로 총선 얼마 앞두고 바로 용산에서 지역구 옮겨가지고 색깔 바꿔가지고 바로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비판하는 거 그런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죠. 물론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하고 좀 다른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비난받거나 또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등포 가압 지역구에서 3선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검토하고 있다. 오늘 오후쯤에는 이르면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지역구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점퍼를 입고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석 얻는 게 아니라 두 석 얻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노리고 김영주 부회장을 입당시켰을 수 있죠. 예. 실제로 영등포 갑을 선거구가 갑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힘에 입어서 사실은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4선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3선 그 지역구에서는 3선인데 만약에 영등포 갑에서 점퍼를 바꿔 입고 출마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물론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전통적인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을 옷을 입고 예. 김영주 부의장이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지지도의 높은 벽을 예.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같이 그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가 1,000여 명 정도 또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여파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의 개인기라고 표현돼서는 그 개인의 조직 역량이겠죠. 예. 조직 역량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그 단위 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 그 당락을 점치기에는 항상 그 지역이 그 상당히 전체적인 구도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 선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은 또 제3의 후보가 개혁신당으로 나올지 거기도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요. 예. 그 영등포 갑 지역이 이전에 그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예.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다른 언론계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영입 인사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분도 김영주 부의장의 이 영등포 갑 출마에 대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반발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영등포 구청장 출신이 또 거의 공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만약에 표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민식 전 장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서 의뢰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입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예. 그 공천 한동훈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너무 조용한 공천이다, 무감동 공천이다, 예.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언론에서 뭐 영남 중진 불패론 이렇게 해서 꼰대 정당이 돼간다라는 이런 야속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은요. 일단 중진들한테 모욕감을 안 주고 중진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중진들이 희생의 모습을 갖추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남 재배치입니다. 영남 재배치. 예. 근데 영남 재배치가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김태우 의원이 옮겼는데 김두관 의원하고 봤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큰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이 간 데도 그렇고 부산의 서병수 의원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중진 재배치 그리고 안타까운 인적 자원의 재배치 일환으로 이 박민식 의원도 강서울로 됐다. 그러면서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반발하는 측면도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서로 단합이 잘 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을 다 수용을 해서 그 전에 거기서 활동을 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예. 하고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재배치된 박민식 전 의원, 전 장관까지 해가지고 강서 마곡의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부 단계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애초에 분당이었다 영등포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강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강서 을이라는 지역구 자체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참패한 곳이어서 어떤 부분에 좀 이룰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재보선 그 여론 자체가 크게 예. 변화했다는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 여론이 좀 출렁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노렸던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민영섭 원장님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중진 재배치를 통한 뭔가 공천 이런 차원에서 박민식 의원을 처음에는 원래 부산 출마를 검토했었습니다. 부산, 분당, 그다음에 결국은 또 영등포 예. 그다음에 결국 강서까지 예. 중진 재배치인데 이게 과연 이런 재활용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선 과정에서까지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렸던 것은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에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상대 후보가 진성준 국회의원입니다. 예, 재선. 산호뱅 예, 출신의 사실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도 운동권 출신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어떤 그 일종의 경쟁 구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을 결국은 운동권 정치 청산의 또 천병으로 쓰기 위해서 강서울에 데려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천안부터 시작해서 충청 지역 접전지, 격전지 중심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순회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새 옷까지 입고 순회 행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 첫 방문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 여론을 좀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요, 한동훈 그 위원장이 직접 뛰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이미지를 발판으로 하는 그런 그 탈환 지역 공격의 일환으로 예. 일단 당내 단합이 지금 거의 다 결집이 되고 지지층 결집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도 의원 확장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방문,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되게 당원, 당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 일반 그 거리나 일반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은요, 기존의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여겨진 그 지역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바닥 여론까지 확산될지는 이제 앞으로 40일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순항을 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체제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공천자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반등 카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당원 결의 대리라든가 이런 양식보다 시민들과의 접점,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는 것은 선거운동으로서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 어떤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공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여야 간의 대진표들이 공개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만 기대서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유능한 야당,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또 하나의 관건이었죠.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 행보, 강작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 측과 탈당 결심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통화를 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우선 명분은 선당 후사를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에 남아서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상징성이라든지 86그룹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당 잔류를 통해서 선당 후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적으로는 아마 후일 도모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도부가 쇠퇴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면 올 8월 예상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서 당의 대표 도전 통해서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일 도모의 어떤 심정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당 후사의 명분과 후일 도모의 어떤 심정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이제 이 본 양강 구도 속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그런 거취라는 게 큰 영향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임종석 실장이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 10번을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고 제가 연결해 보면은 우리 정기당 교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밤새. 그게 이제 평산에 계신 분하고 연락이 됐든지 아니면은 정말 상상 이상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캐릭터로 봤을 적에 그동안 그렇게 한 10여 차례 걸쳐도 전화를 안 했던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됐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이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제 경우의 수는 임종석 전 실장과 그다음에 탈당파들의 세력 규합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남아있는 측면에서 이제 질탁동기라 할까요? 안에서 쪼고 밖에서 또 쪼고 해가지고 결국에 왜냐하면 그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개항을 선거, 지역구 선거에 대한 전망하고 저는 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개항을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은 무주공산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당에 남아서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추스리는, 그래서 다음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리고 그때 이미 나가 있던 동지들도 전부 다시 합치자. 이런 그 어떤 그랜드 디자인,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큰 그림에서 두 분 모두 어찌됐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에 남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해주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결정으로 어찌됐든 간에 향후 당내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물론 탈당 카드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인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탈당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박용진, 김한정, 윤영찬을 하위 10%를 스스로 이제 드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잔류파로 부르지 마시고 바보파라고 불려주세요. 바보파요? 바보파. 지금 시대는 좀 바보스러운 사랑이 그리고 바보 같은 순정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더라도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늘 해왔던 이야기들 반복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죠. 일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성동갑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 전 실장이 예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해왔었고 또 이전에도 이미 재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로도 전현희 그 후보 입장에서도 중성동 갑은 또 낯선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고, 물론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도 이미 탈당을 접고 당 잔리를 선언한 만큼 선대위원장 역할을 안 해줄 리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린 마음에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분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아마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그럼에도 선거 운동 자체는 전국을 돌면서 본인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특정 후보들의 어떤 특화된 유세에 집중할 가능성도 저는 커 보입니다. 카운터파트로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임종석 전 실장과 전현희 전 위원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지금 이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공천 파동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탈당을 하신 분들하고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점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임 전 실장이 남음으로 인해서 홍영표 의원이나 아니면 지금 서른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약간 구심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구심력은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삭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도 사실 낙담한 표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과 서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르죠. 임종석 어떤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당내에 남아서 뭔가 당권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지금 이미 직간접적으로 표출된 상황이지만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사실은 본인이 이미 컷오프되거나 경선 공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어떤 별도의 그 같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 민주연대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와 함께 나중에 결국 하나의 어떤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탈당파들의 흐름은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로 인해서 주춤해진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미 나간 또는 나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홍영표 서른원 등 중심은 민주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한번 진짜 민주당 논쟁 싸움에 임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갈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류하면서 챙기는 실리보다는 밖에 나와서 어떤 대책점을 만드는 게 더욱더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실적으로요. 예. 그 나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이제 그 낙담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서른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이런 중진들이 나가서 이미 탈당한 세력들과 같이 할 적에 현실적으로요. 비례대표의 그 의석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지역 기반이 호남 쪽 아니겠습니까? 탈당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호남 지역에서 다수의 후보를 다 내고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함으로써 또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출마함으로써 수도권에 또 그 사시는 호남 양우들, 그 다음에 또 호남 지역의 유권자분들, 이분들이 정당 투표를 할 적에 이 탈당파에다 상당수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단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요.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저런 공천 파동에 대해서 이게 호남 홀대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라는 건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인 게 뭐가 전략적이냐면요. 진짜로 항상 정권을 찾아오기를 바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요. 선거 일주일 전이라도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2016년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능성을 상당히 없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확 이낙연 탈당파 측에 그런 호남 그 당으로 이렇게 확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사실은 지역구 의석수도 의석수지만요. 정당 득표율에 따르는 비례대표 의석수도 무시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탈당파들은 최대한 세력을 규합해서 지역구에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고지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출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영섭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태우 의원, 김두관 의원 간의 그 여론조사에 큰 차이가 난다. 그 낙동강 벨트 쪽에서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가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3일에서 26일 사이에 경남 양산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잔류파 대신에 바보파라고 불려달라.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하니까 어떤 바보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경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8월 전당대회까지 바라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 대선 후보로도 뛰었던 분이고 또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민주당의 자리를 잡은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젊은 정치인 중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그 공천 파동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바보 노무현을 하나의 벤치 모델로 삼아서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항 을에 연휴 동안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명룡대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게 되면 인천 개항을 해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자, 이 좁혀진 모습에서 과연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 해서 축구 스타 출신이죠. 이천수 씨와 전 혁신위원장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같이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이천수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름만 걸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같이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뭘 상징하냐고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가용 자원들, 그다음에 가용의 힘을 갖다가 모두 총동원해서 온갖 선거를 뛰고 지역구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의 일이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천 파동으로 일컬어진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다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까지 상당히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여론조사를 결과 보면은요, 추세가 자체가 2주 전에, 3주 전에, 그 다음에 쭉 했던 조사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되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역구 선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요, 대표적으로서 전체 선거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런 또 역할을 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발을 묶어놓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또 연휴 동안은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제 또 한 성당을 찾았는데 마침 또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났었습니다. 근데 애매한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 오셨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어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예. 어색하기도 했고 예. 자칫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를 좀 무시하는 듯한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실제 명성 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현 접전 양상, 오차범위 접전 양상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통 골프와 그 선거를 비유합니다. 결국 장갑 벗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까지 머리 드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추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닻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4월 총선에 나서기로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겨냥한 듯 간첩죄 개정안을 총선을 승리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여러 가지 이상한 공천들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굉장히 이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의겸, 최강욱 같은 분들을 공천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하지 못했을 사람들을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물며 그때조차도 통진당 계열의 분들과 연합하는 것은 지지층이 두려워서, 국민이 두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을 두고 굉장히 많이 저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진보당과 좀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범야권 최대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속에서 민주비례연합이라는 예. 것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 또 조국 혁신당은 지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목표, 소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표가 이미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아마 궤를 같이 할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서 범야권 최대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엔 다 같이 뭉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앞으로도 판단을 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헌법 가치 질서 속에서 진보를 하든 좌파를 하든 다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범주 속에서의
어떤 그 친북 종북의 활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그런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들한테 제도권의 정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런 숙주의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판단이 저는 이번에 유권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요. 그걸 두려워서 지지층이 무서워서 이걸 지지층 이탈할까 봐 이런 그 아주 극좌파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연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덜커덕 지금 해가지고 오히려 판을 더 크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최소한 4석에서 7석까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가 정체성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개혁신당 얘기, 삼지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연휴 사이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과 양양자 원내대표와 함께 반도체 벨트 공동전선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 아무래도 그 TK 쪽의 이탈표가 좀 적고 또 아무래도 그 TK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적다고 해야 됩니까? 너무 좀 생각보다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TK 지역에서 뭔가 이삭 죽기도 노렸던 것이고 또 실제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고민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탄을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다. 당락을 떠나서 개혁신당 또 이준석 당대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젊은 이미지라든지 또 과학 이미지 또 반도체 벨트 이런 어떤 선거 컨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선정을 잘 해냈고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냈고 이거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다른 지역의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또 이원욱 의원의 또 그동안 전통적인 자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보수의 상징 대구의 출마에 조금 더 이로울 것 아니냐 이런 조언들도 굉장히 많이 남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선 소소한 문제지만요 절차상에서도 모양새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공간위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의 SNS에 딱 올렸어요. 본인이 어디로 출마한다고.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나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어떤 그 행보를 가지고 저 당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선택도 지역구를 보면은요 이원욱 의원이 상당히 그 양보해버리는 그거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이원욱 의원하고 나눠먹기 하는 그런 공천이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층을 봤을 적에는 2030을 특히 더 좁혀서 이대남을 아주 그 팬덤으로서 하는 이준석 대표의 보고 이 지역구를 선택할 것 같은데. 다른 유권자들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요.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부와 객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번째 수준이지만 그만큼 감소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공하는 통계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전 세계 42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컸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폭은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영국과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컸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140만 원 넘는 양육비가 예상돼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아동수단 관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결혼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월 평균 예상 비용은 140만 7천 원이었습니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한 명이 33%로 가장 많았고 2명은 24%,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37%였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도 잇따랐는데요. 사퇴 압박이 커진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미주리주와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각각 100%와 85%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시간주 경선에서도 득표율 98%를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전승하면서 현지 시간 5일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ou know, they have like this standard line,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Some advertising agency wrote that down. I'm not a threat. I'm the one that's ending the threat to democracy.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 트럼프 47%, 바이든 45%였고 CBS 방송 조사에선 52% 대 48%로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번 주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버티기 힘들 것이란 전망 속에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media has been like all over themselves trying to figure out why I'm not getting out of this race. Well, first of all, when 70% of Americans say they don't want Donald Trump or Joe Biden, yes, I'm going to keep on fighting. 헤일리 전 대사는 현지 시간 3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면서 트럼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워싱턴 DC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62.9%를 얻어 33.2%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주별 경선 8곳에서 모두 패한 헤일리 전 대사는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 DC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점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이곳에서 얻은 대의원은 전체 2,429명 가운데 19명에 불과하고 워싱턴 DC 인구 70만 명 가운데 등록 공화당원은 2만 3천 명이 불과해 경선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현지 시각 화요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슈퍼 화요일 전날인 오는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폭풍우와 눈보라 등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산지에 전날부터 눈보라 경보가 이틀째 발령됐고 이 일대 주민 약 650만 명이 눈보라와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미 기상청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따라 약 152cm에서 366cm의 눈이 내리고 시속 121k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도로 위에 떨어진 공구암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 여러 대 바퀴에 펑크가 났습니다. 수원의 상가 건물과 청주의 야산에서는 크고 작은 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색 승용차에 바퀴바람이 빠져 푹 주저앉았습니다. SUV도 바퀴가 파손돼 견인차에 끌려왔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을 달리던 차량 여러 대의 바퀴가 잇따라 펑크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도로 위로 떨어진 공구암에서 나사등이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이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커다란 불똥도 떨어져 내립니다. 경기 수원시 구운동의 6층짜리 상가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고
건물 안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민가 뒤편 야산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번집니다.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푸바오 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관람객들은 아쉬운 마음속에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신기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기를 똑 닮은 바오 가족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푸바오. 마음에 드는 듯 끌어안고 뒹굴며 장난을 칩니다. 그것도 잠시. 대나무는 인형보다 먹는 게 좋다는 듯 먹방 삼매경에 빠집니다. 관람객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에 나선 푸바오를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푸바오가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어요. 푸바오야 중국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해주고 싶어요.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에 관람객들은 오픈런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담요와 배지, 머리띠 등 푸바오를 상징하는 물건들도 한껏 불렀습니다. 관람객들은 푸바오에게 중국에서의 생활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허전함은 사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바오가 놀던 방사장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푸바오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푸바오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푸바오 못 가서 조금 아쉬워요. 푸바오 가지마! 작별 인사를 마친 푸바오는 검역과 이송 훈련 등을 마친 뒤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온화합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꽃샘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충북 지역의 농도는 현재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졌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하늘빛은 점차 흐려져서 오늘 비가 시작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확대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